널리 의견을 구하되 결정은 리덕의 몫이다. 기원전 202년에 한 왕조를 세운 유방은 상대방을 포용할 줄 알아서 그릇이 큰 인물이었는데, 기원전 247년 지금의 강서성에 있는 폐현에서 이름 없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에 백성과 관련된 일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는 주로 협객들과 어울렸는데 시간의 흐름에서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 덕택에 그는 사수라는 마을의 하급 관리인인 현장으로 부임했다. 그 시절의 유방은 협객 출신답게 술과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만일 그가 계속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거울의 우두머리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방은 진나라 말의 격동기에 졸지 반란군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의 고향 폐현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추대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유방은 세 차례나 거절했지만 마지못해서 결국 정책을 떠안았다. 그래도 유방의 군대는 꾸준히 세력을 키워갔고 마침내 항우군과 더불어서 양대 세력을 형성했다. 기원전 200년에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해 진나라를 멸망시키자 당시 패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항우에 의해 한나라의 왕으로 책봉이 되었다. 그 이름에 유방은 항우의 영도의 반기를 들었고 두 사람은 천하를 두고 큰 싸움에 돌입했다. 유방과 항우의 대결은 3년 남짓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에 전면에는 항우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유방은 싸울 때마다 피해서 전선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였다. 실제로 항우는 몇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걸물이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전투에 강했는데 그 능력만 놓고 말하면 유방은 항우의 발끝에서 미치지 못했다. 유방이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들의 대결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차차 형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항우 진영은 피로의 빛이 역력한 반면에 유방의 군대는 원기를 회복해갔고 결국 기원전 202년의 12월 유방의 군대는 해하에서 항우군을 4년 초과 상태로 몰아넣었다. 항우는 적은 힘을 다해서 보위망을 뚫고 장강 북쪽 강변에 있는 오구까지 도주했다. 그곳에서 강만 건너면 그의 고향 강동 지방이라 주위에서 강동으로 돌아가서 재기하자고 제안했지만 항우는 그곳에서 자결했다. 이렇게 유방과 항우의 대결은 유방의 역전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번번이 치기만 하던 유방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후방을 지킨 재상 소하가 보급을 확실히 챙겼다. 그래서 유방은 패배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다. 둘째로 충신 장량의 진언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우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했다. 이것이 권투에서 말하는 보디블로 즉 상대방의 배와 가슴 부분을 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발휘해서 적군의 체력을 소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공 요인은 유방 자신의 그릇이 컸다는 점이다. 유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게는 장량소하 한신이라는 세 걸철이 있었다. 나는 이 세 걸철을 잘 다루었고 그것이 내가 승리한 요인이다. 항우에게는 범정이라는 뛰어난 참모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것이 그가 내게 진 이유다. 장량은 본부에서 유방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작전 참모로 현대 기억으로 말하자면 뛰어난 기획 담당 임원이다. 후방의 살림을 꾸리며 전선에 있는 유방에게 군사와 물자를 보급한 소하는 빼어난 총무 담당 임원이다. 군대 지휘를 맡기면 100만 대군을 자유자재로 움직인 용병의 천재 한신은 걸출한 영업 담당 임원이다.
이들 각자의 능력만 놓고 보면은 세 사람은 모두 이방보다도 나았다. 이방 자신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방은 자신보다도 더 나은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어서 활용할 줄 아는 리더였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다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신보다 더 뛰어난 부하를 멋지게 부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방의 됨됨이를 역사서에서는 한마디로 관이라 평한다. 너그럽다는 뜻의 관은 관용, 관대, 포용력으로 그는 특히 부하 통솔법에서 이런 성품을 잘 드러냈다. 이방이 부하를 다루는 법에는 무엇보다도 수두려진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이방이 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방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그 문제가 생기면 의리의 부하들의 의견을 들었다. 부하가 이런저런 대책을 받으면 차분히 귀를 기울인 다음에 좋다 그렇게 하자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여방의 의사의 결정 방식이었다. 또한 그것은 그 유명한 한비자가 권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뛰어난 임금은 지혜가 있는 신하에게 대책을 가다듬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서서 결단을 내린다. 고로 그 지혜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다. 한비자는 뛰어난 지도자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부하들의 의견을 늘리고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내리는 것이다. 이방은 한비자가 말하는 뛰어난 지도자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이방은 부하들에게 성공에 대한 보수를 듬뿍 안겨주었다. 어쨌든 고대의 전쟁이므로 이기면 막대하는 전리품이 생기기에 마련이다. 이방은 전리품에서 동전은 분챙기지 않았고 모두 공을 세운 부하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한다. 부하들의 입장에서 이방이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해 주고 성공하면 보수를 듬뿍 안겨주니까 얼마나 좋았겠는가. 누구라도 충성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이방은 부하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했고 그것은 조직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그의 인간적인 매력으로 봐도 좋다. 논어에는 이방의 특징인 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너그러우면 여러 사람을 얻는다. 관적 특징은 관대하고 관용에 있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말인데 이방도 이 말을 으뜸으로 삼아서 천하를 손안에 넣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관대와 관용은 타인에게 보일 뿐이고 자신에게는 오히려 엄격해야 한다. 인생의 책으로 불리기도 하는 책은담의 한 구절을 다시 떠올려보자. 남의 가오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가오는 용서하면 안 된다. 자신의 곤욕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공국은 참아서는 안 된다. 리더에게는 마음 씀씀이도 경쟁력이다. 중국 삼국시대에 오나라를 이끄는 선권의 부하 가운데서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전투에 매우 능한 그런 진급을 거두어서 장군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집안이 몹시 가난해서 젊었을 때 공부를 못하다 보니 아쉽게도 학문적인 교양이 없었다. 중국인은 옛날부터 지도자는 반드시 학문적인 교육을 갖춰야 한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아무리 전쟁을 잘하고 정치적인 수원이 뛰어나도 교양이 없으면 경멸을 당하는 데에는 여몽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여몽을 부린 성권은 무엇보다도 역사를 공부하라고 권했다. 성권이 여몽에게 추천한 도서 목록에는 손자병법을 비롯한 병법서와 사기 등의 역사서가 들어있었다. 여몽이 장세성으로 병법서를 권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성권이 역사서까지 권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역사서야말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통찰력과 성견지명을 익히는 데 더할 나위 없는 길잡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몽은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힘으로써 오는 장세에게 머리적 지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멋지게 변신했다.
이토록 역사를 중요시한 중국인은 예로부터 엄청난 양의 역사를 편찬해 왔다. 그중에 사기는 중국의 왕조 역사를 기록한 이른바 정사 가운데 가장 일찍 쓰인 책이다. 한나라의 사마천이 저수란이 책은 전설상의 황제 시대로부터 은초 중초 전국시대 진 한나라 초기까지 1000년 이상에 걸쳐서 고대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사마천은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위로는 왕후 귀족, 아래는 일반 백성을 비롯해서 무리한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서술했다. 사기는 다양한 인물들이 광대한 중국 대륙을 무대로 펼치는 거대한 특히 최근 흥망성쇠의 역사를 만든 각 나라의 지도자와 부하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기업의 리더들에게 귀중한 시사점을 남겨준다. 남다른 리더의 포용력. 초나라의 장망.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초나라 장망은 후진국이던 초나라를 이rak 최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장점을 꽤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전해온다. 장왕은 즉위한 지 3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밤낮으로 노는 데만 열중했다. 심지어 내가 가난한 자는 서양에 전한다는 내용의 포기령도 내렸다. 어느 날 참도 못한 신하 오그가 임금을 뵙고 아뢰었다. 신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말해봐라. 언덕 위에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새는 3년 동안에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이것은 어떤 새일까요? 3년간 날지 않았지만은 한 번 날면은 하늘 끝까지 날아갈 것이다. 3년간 울지 않았지만은 한 번 울면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들었으니 이만 물러가거라. 한데 몇 달이 지나도 왕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하 소송이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을 했다. 그때 장왕은 먼저 소종에게 다짐을 걸었다. 가난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포기령을 아느냐? 제가 모시는 임금님이 깨우치게 할 수 있다면은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신하의 이런 각오를 들은 장왕은 노는 것을 딱 정지하고 정치 쇄신에 나섰다. 특히 그때까지 자신과 함께 놀던 자들을 멀리하고 용기 있게 간한 오그와 소종을 중용했다. 이것을 보면은 그동안 장왕이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속으로 신하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됨됨이를 파악한 것이다. 덕분에 장왕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일거의 인사를 쇄신하고 국정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갔다. 이제는 장왕은 소원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뛰어난 리더는 자칫 부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될지언정 마음을 얻지 못하기 십상이다. 이 점에서 장왕은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즉 그는 뛰어나면서도 도량이 넓은 지도자였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장왕이 많은 신하를 불러서 주연을 베풀었다. 그는 오늘날에는 위아래를 따지지 말고 격이 없이 마음껏 즐기자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나게 놀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연회장 아래 있던 불이 모두 꺼져버렸다. 그러자 이때 다시 부서 임금의 첩을 건드리려 한 신하가 있었다. 재빨리 그의 관건을 잡아댄 애첩이 왕에게 간청했다. 관건이 없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빨리 불을 켜서 그를 잡아주세요. 그때 장왕은 여자의 정결을 위해서 신하를 희생시켜서 얻다며 오히려 이렇게 어쩌다. 오늘 밤에는 위아래 없이 마음껏 즐기자. 모두 관건을 잘라버리라. 다시 불을 밝히고 보니 신하들 가운데 관건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장왕은
강대군 진나라와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즐곳 아군의 선두에 서서 영감히 싸운 용사가 있었다. 덕분에 진나라를 물리친 장강은 그 용사를 불렸다. 내 덕이 부족해서 자네 같은 용사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네. 자네는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네. 혹시 무슨 연유라도 있는가? 산에는 엎드려서 대답했다. 자는 이미 한번 적은 몸입니다. 술에 취해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전하께서 자비를 베푸신 덕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숨을 던져서 은혜를 걷게 두고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강간을 잡아 때린 자는 저입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가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어야 아랫사람의 신망을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조직에서 윗사람이 사소한 일에 일일이 흠을 잡으면 아랫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가장 낮은 곳에 섰던 위나라 장군 오기. 이번에는 뛰어난 병법서 오자병법을 지은 위나라의 장군 오기의 이야기다. 어느 날 위나라의 왕 무후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왕보다도 더 나은 의견을 내지 않았고 무후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회의를 끝냈다. 그런 그에게 오기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정망이 신하들과 회의를 할 때 어느 누구도 왕보다 더 나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왕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신하 신공이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었느냐고 여쭙자 장왕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느 시대도 성인이 있고 어떤 나라도 현재가 있는 법이네. 성인을 알아보고 스승을 모시는 자는 왕이 되고 현재를 알아보고 것으로 사는 자는 패자가 되네. 그런데 지금 내게는 나보다 나은 신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이래서 우리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는가? 장왕은 신하들의 무능을 한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앞길이 험난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기의 말을 들은 무후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오기는 최고 저전한 모름지기 겸손해야 하고 또 결코 우쭐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 번은 무후가 배를 타고 서하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기를 돌아보며 말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험준한 산천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배다. 이 말이 오기는 이렇게 대꾸했다. 나라의 보배는 임금의 덕행에 있지 지행의 험준함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임금님께서 덕을 닦지 않으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기는 최고 지도자에게는 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용기 있게 간언했다. 이토록 무후를 제대로 모시려고 애쓴 오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기의 지위는 장군으로 장군은 부하들을 끌고 싸움터에 나가야 한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에서 장군이 병사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면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기는 늘 부하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신분이 가장 낮은 병사들과 똑같이 입고 먹었다. 또한 잠을 잘 때는 자리를 깔지 못하게 했고 행군할 때에도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았으며 자기가 먹을 식량을 직접 갖고 다니면서 병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다. 한 번은 부스럼이 난 병사를 위해서 오기가 몸소 고름을 빨아주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병사의 어머니는 소련내어 울었고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다. 당신의 아들은 절병에 지나졌는데 장군께서 손수 고름을 빨아 주셔서 한데 어찌하여 그토록 슬피 우시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전에 장군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고름을 빨아주셨는데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가 적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기 장군께서 또 제 자식의 고름을 빨아주셨으니 이 아이도 언제 어디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오는 것입니다.
오기는 이렇게까지 해서 부하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처럼 부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과 동록한 오기의 자세는 오늘날 리더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네요. 오기 같은 그런 리더, 굳셈과 부드러움의 리더십, 정나라의 자산.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 한 몸은 희생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 정나라에는 지도자 영성기관이라고 쓰는 향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은 이를 꺼낸 뒤 향교하면서 우리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평판이 좋은 정책을 밀고 나가고 그렇지 않은 시책은 고치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내 은사다. 탄압하면 억지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의 흐름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굳셈의 정치고 하나는 부드러움의 정치인데 일반적으로 굳셈의 정치가 더 낫다. 이들은 불과 무리에 비유할 수가 있다. 불의 속성은 격렬해 보이지만 해도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불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적다. 반면에 물은 매우 약해 보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많다. 부드러움의 정치는 물과 같다. 이는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실은 지극히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은 사마천의 협격들의 삶에 공감해서 그린지도 모른다. 협격은 일기의 서민에 지나지 않는다. 곽해 너희의 아들이 위세를 믿고 행포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 어느 날 이 곽해의 조카가 어떤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에게 술잔을 비우게 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해도 억지로 술을 따랐다. 그러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곽해의 조카를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곽해의 누이가 노여워하며 말했다. 남이 내 자식을 죽이는데도 의협심이 있는 곽해도 그 범인을 잡지 못하는구나. 곽해는 부하를 시켜서 은밀히 범인을 탐색한 끝에 숨어있는 것을 알아내었다. 공지에 몰린 범인은 그 스스로 곽해를 찾아와서 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때 곽해는 이렇게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당신이 그를 죽인 건 진실로 당연하고 내 조카가 나빴어. 이 사건으로 산의 대장부로 면모를 보인 곽해의 위신은 한층 더 올라갔다. 협격의 우두머리인 그는 범인을 간단히 처치할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치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곽해가 회수를 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길을 피했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곽해를 쳐다보았다. 곽해는 사람을 시켜서 그의 이름을 알아보게 했다. 눈치 빠른 곽해의 부하 하나가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하고 묻자 곽해가 말했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내 덕이 부족한 탓이다. 그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 뒤에 곽해는 몰래 관청에 가서 이렇게 부탁했다. 그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병력을 교체해서 면제해 주시오. 그 사람은 병력을 교체할 때마다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그가 알아보니 곽해가 면제해 주도록 손을 쓴 것이었다.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던 그 남자는 곽해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빌었다. 이 일로 사람들은 곽해를 더욱더 존경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낙양 거울에 원수처럼 지내는 두 집이 있었다. 거울 안에 어진 사람과 호골 10여 명이 중간에 나서서 화해시키려 했으나 그들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낙양의 여러 인사가 중재에 나섰으나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들어서
지금 당신이 이 각기 말을 들었소만 다른 거울 사람인 내가 어찌 이 거울에 계신 여러분들의 권위를 빼앗을 수 있겠소. 그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며 이런 당부를 하고 그날 밤으로 떠났다. 당분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하시오. 내가 떠난 뒤에 낙양의 호걸들이 증제에 나서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오. 참으로 절묘한 말씀이가 아닐 수가 없다. 꽉히는 이 융성 깊은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깊고 넓은 태도와 마음을 씀씀이도 기업의 리더에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서 본 법요. 민간인으로 있을 때 큰 재산을 모았고 관리로 있을 때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필부인 내가 더 이상 바라는 형제는 없다. 영예가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화근이 된다. 범죄는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몰래 지나를 떠나서 더 드는 곳으로 이주했다. 범죄는 새 정착지에서 또다시 크게 성공해서 순식간에 큰 부를 쌓아올렸다. 그러면 범죄는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의 차남이 천하에 있어 사람을 죽여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죄는 즉각 막내 아들에게 막대한 양의 환급을 내주며 천하에 가서 구명운동을 하라고 했다. 그때 장남이 나서 말했다. 이런 장남인 제가 해야 합니다. 부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범죄도 아내도 장남 편에 서서 그의 말을 거들자 범죄는 할 수 없이 장남을 했다. 그런데 장남은 가져간 환급을 아까워한 나머지 결국 구명운동에 실패했고 사형당한 아우의 유해를 갖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겼지만 범죄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럴 줄 알았다. 그렇다고 큰아들이 아우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애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연하는 면이 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고생하면서 컸기 때문에 조금처럼 돈을 벌지 못한다. 반면에 막내는 고생을 전혀 모르고 커서 돈을 쓰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내가 처음에 막내를 원이려 한 것은 막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결국 아우를 죽임거리 되었지만은 그것도 어차피 자연스러운 결과니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나는 예초부터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인가. 이처럼 범죄는 상황을 읽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가 구천의 곁을 떠난 것도 제 나라의 요청을 거절한 것도 가는 것보다 사업에서 성공한 것도 이러한 통찰력 덕분이 아닐까. 명철보신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청명하고 자리에 밝아 이치에 맞게 일을 처리하여 자기 몸을 보존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곧 깊은 통찰력을 발휘해 몸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말인데 범죄는 그 전형적인 사례다. 반면에 사마천은 앞서 말한 원나라의 충신 문종을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펼 줄만 알고 굽힐 줄은 모르며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다.